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핵무기를 보유한 독재 국가의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혼돈은 어디까지 번져나갈까요? 바로 우리 머리 위 휴전선 너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가능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경제적 파탄과 극심한 주민 통제로 버텨온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말이죠. 이런 급변 사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권력 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죠. 문제는 북한이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 불법 무기 거래망을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해킹을 통한 범죄 조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 무기와 생물학적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던 권력의 구심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 노동당의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해체되면 고위층과 군부 세력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무기와 자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여러 군벌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중국의 춘전국 시대나 현대의 아프가니스탄처럼 말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강도와 극단적인 범죄 집단들까지 설치게 되면 북한 전 지역이 통제 불가능한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일반 주민들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극도로 억압받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김씨 일가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국가 시설과 창고를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이번엔 서울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난민 문제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피난길에 오를 텐데, 이들 대부분은 경계가 삼엄한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경 통제가 느슨한 중국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200만 명의 조선족들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인 탈북민들과 합쳐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이 약 350만 명이었는데, 현재 북한 인구를 고려하면 휴전선이 열릴 경우 500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몰려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구 이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정말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입니다. 북한은 현재 최소한 35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화학무기는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그리고 탄저균이나 천연두 같은 생물학적 무기까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각 군벌 세력들이 이런 무기들을 차지하려고 다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이들이 제3국의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세력에게 이런 무기들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새로운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 상황에 반드시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모두 북한 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나 제7장 42조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개입 또는 북한 내부 세력의 공식 요청 등 다양한 명분으로
군사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나라는 한국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통제 불능 상태의 북한 군벌들이 서울을 향해 핵미사일 하나라도 발사한다면 1,000만 명의 한국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요. 게다가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제거 작업에 국제적인 책임도 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먼저 장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통일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미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작전 계획 5029입니다. 이는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개입해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6개의 세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제적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도 있도록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는 충무 계획이 있습니다. 충무 900 계획은 북한을 점령한 이후 그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충무 3300 계획은 대량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때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붕괴 시나리오별로 탈북민 관리와 행정 조치 등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기밀 계획들도 존재한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만큼이나 어쩌면 더욱 치밀하게 북한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북한 붕괴 시 개입 작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매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의주 맞은편 단동에서 압록강 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한다면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는 자동차로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됩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을 수 없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죠. 한국 전쟁 때도 마오쩌둥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고 하면서 중국 인민지원군을 파병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탈북민 문제인데요. 만약 50만 명의 탈북민이라도 중국 동북부로 유입된다면 그 지역의 조선족들과 합쳐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조선족들의 뿌리는 결국 한민족이니까 실제 한민족이 수십만 명씩 유입되면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독립 열기가 번져서 내몽골, 신장, 티베트의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까지 독립시위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문제입니다. 이런 무기들 중 몇 개라도 중국 내 소수민족이나 반중국 지하조직의 손에 들어간다면 중국을 압박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하거나 분열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명분으로든 반드시 개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 개입이 시작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중국은 탈북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다음 신속 대응 부대를 북한 내부로 투입해서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대량 살상 모기들을 모두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의 신속 대응 부대는 총 20만 명 규모로 유사시 48시간 이내에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평양을 점령해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병력을 보내서 점령 지역을 안정화시킨 후 새로운 친중국 정부를 세울 계획일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말 잘 듣는 새로운 완충지대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한국 바로 위쪽에 수십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슨 명분으로 개입한다는 걸까요? 바로 1961년에 체결된 조중 동맹 조약 때문입니다. 이 조약은 북한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중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한 북한 내부의 군부 세력이 중국의 개입을 공식 요청한다면 먼저 요청했으니까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입 명분은 무엇일까요? 우선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미수복 불법 점유지역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진입해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북한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인데 한국의 헌법은 국내법이니까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큰 유엔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은 각종 경제 협력과 외교 활동을 통해 유엔 내에서도 상당한 친중국 세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명분 중 하나는 유엔 총회 결의 제376호입니다. 이는 한국 전쟁 당시 채택된 것으로 대한민국을 통한 한반도 통일민주정부 수립이 국제연합의 임무라고 결의했던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결의를 근거로 할 경우 국제연합군이 모두 참여했을 때 내린 결의라서 한국군의 단독 작전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가장 확실한 명분은 북한 내부 세력, 즉 반김정은 엘리트층이나 북한 주민들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일 것입니다. 국제법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개입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물론 이런 명분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나 북한에 대한 사전 공작 활동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복잡한 건 한국과 중국 외에도 미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북한 붕괴 상황에 개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모두 북한 지역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속셈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한국과 공동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도 일정 부분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할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 강국들이 모두 몰려드니까 자칫하면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서로 앞다투어 개입했다가 나중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일정한 선에서 북한을 분할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북한 4분할론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평양은 공동관리지역으로 두는 방안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동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지만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실패했고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확정된 압록강, 두만강 국경이 아닌 대동강까지로만 관할 구역이 제한되니까요. 통일 가능성도 그만큼 남아지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분할된 땅을 자국에 편입시킬 수도 있고 말이죠. 분할 시나리오들은 대체로 한국에게 불리합니다. 점령한 북한을 다시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도 있는데 이때는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중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에 따라 경계선이 달라집니다. 균형이 맞으면 중간선에서 나뉘겠지만 한쪽으로 기울면 경계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당연히 이 시나리오 역시 한국의 완전 통일은 실패하고 전체 북한 지역 수복을 못하니까 한국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북한 분할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북한 영토 전체를 유지한 채 친중국 정부를 세우는 것을 원하거든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워서 계속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원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한국은 북진 통일, 중국은 북한 영토 유지와 친중국 정권 수립인데 문제는 서로의 최상 시나리오가 상대방에게는 모두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게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은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중 국경이 맞닿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이 북한을 합병해버리는 건 국제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일이라 중국도 엄청난 출혈이 따를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평가되지만 정말 최악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서 그때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지만 그때는 중국이 되는 거니까 수도 서울이 중국군의 코앞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한국이 북진 통일을 하면 베이징이 위협받는 것처럼 한국이 역으로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200만 대군과 600여 개의 핵탄두를 직접 마주하게 되고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5세대 전투기, 최신 미사일, 항공모함, 군사위성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휴전선 바로 위에 그런 무기들이 배치된다면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정말 극도에 달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연결되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빌려주고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도 하나씩 인프라를 장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 의존적인 파키스탄이나 완전히 중국에 종속되어 버린 라오스 같은 사례들이 있죠. 만약 한국이 이런 종속을 거부한다면 사드 배치 때처럼 초강력한 경제 보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말이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몽골처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몽골 전체 무역의 82%가 중국과의 무역이라 중국의 결정이 몽골 경제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무역로를 차단하면 몽골 경제가 바로 어려워지는 구조죠. 한국도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된다면 말라카 해협을 통한 무역 항로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몽골처럼 내륙 국가와 비슷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회비용으로 북한 지역의 지하 자원과 2천만 명 이상의 인적 자원을 모두 잃게 되지만 중국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동북 삼성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죠. 한국에게 불리한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동해와 서해 접근권을 중국이 장악해서 서해는 중국의 어업기지, 동해는 북극 항로 독점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족들이 대규모로 이주해와서 한국 인구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자치구에 한족을 이주시키듯이 말이죠. 물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얘기겠지만요. 다행히 이런 시나리오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우선 북한에 친중국 정권을 세운 다음 점차 중국 동북부 경제권에 편입시켜서 사실상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중국의 북조선 자치구 같은 지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의외로 한국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존재한다고 연구 보고서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국론 분열이나 통일에 대한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말이죠. 제가 본 여러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한국은 부드럽게 사전 작업을 해놓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에 적극적인 공작을 펼치는 건데 위로는 김정은에 반대하는 엘리트층을 포섭하고 아래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심어놓는 전략입니다. 북한 붕괴 시 북한 세력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의 합법적 개입이 가능해지니까요. 물론 중국도 이미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포섭된 북한 엘리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은 이들과 함께 진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아래로는 중국의 사이버 부대 활동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식으로 북한 내 불만 세력을 포섭하고 한국 체제의 우월함을 알리는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 포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엔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이 안정된 후 주민 투표를 통해서 누구의 영향권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서 한국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북한 내부 작업이 끝나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전략을 수립한 다음 주요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국은 통일하겠다, 한국의 개입은 적법하다는 점을 어필해서 세계 각국이 한국은 정말 하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한국은 분단 피해국이라서 도덕적 근거는 완벽합니다. 그런 사전 작업과 함께 군사적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신속 대응군을 편성하고 북진 매뉴얼을 개발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압록강 도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서 단독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협조해서 우선 유엔군 명의로 파병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 미군이 한국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한국이 이 부분은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천천히 한국의 행동 반경을 넓혀가다가 전시 상황에서 미리 협상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전략입니다. 대체로 연구 보고서들이 이렇게 하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국이 충분히 준비만 한다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유엔을 통해 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주요국들의 동의를 확보해 놓은 한국이 북한 붕괴와 함께 유엔 군사령부와 공조해서 유엔 명의로 진입하면서 우선 개성공단에서 휴전선까지 통로를 확보하고 지뢰를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휴전선을 돌파합니다. 유엔의 우선권을 확보하면서 외교적으로 계속 경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차단하고 한국군은 미리 포섭해놓은 현지 엘리트나 주민들의 협력으로 빠르게 많은 영토를 점령합니다. 물론 유엔군과 함께 해야겠지만요. 그렇게 중국의 정당성을 조금씩 약화시키다가 북한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는 북한 주민들의 투표로 합법적인 민주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모사드 수준의 기동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최상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의 충돌이죠. 중국도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자료들은 충돌하게 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중국은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고 한국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선 여기까지 진격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는 여기까지 진격, 2단계로 여기, 3단계 최종 통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북진 라인을 정해놓고 최종적으로 통일한다는 시나리오죠. 어떻게 될지 우려하다가 계획이 없게 되면 정말 중국과 충돌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멈추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붕괴 후에 벌어질 일들을 살펴봤는데 모든 연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급변 사태 때 한국이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한국의 북진 통일은 주변국들 모두가 우려하는 시나리오여서 한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물론 통일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오늘은 북한 붕괴 후에 위험천만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본 것이라서 소개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이후 상황을 예측해 보실 수 있게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라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북한 급변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양한 관점이 모일수록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북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 국제관계, 역사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